잔인한 방법으로 죽여 동물보호법 제8조 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동물보호법 제46조 1항에 의거하여 피고인을 기소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견은 크기가 상당히 컸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형법 제2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긴급 피난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서워서 급하게 숨긴 거라고요. 계획적이라니요.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은 사건 이전에도 개들을 때리거나 괴롭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짠이 안녕. 많이 왔네. 나 보러 왔어.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제압한 다음 껴안고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이 강제로 유형력을 행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 순간 은유미가 저를 힘으로 벽에 밀어붙이고 껴안았어요. 증인 혹시 그 거부사는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럼 된다는 의미 아니었나요? 재판장님, 변호인은 지금 피해자에게 모욕적일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니에요. 처음엔 좀 거부한 듯 했지만 서로 원해서 했어요. 증인, 한국어를 하실 수 있습니까? 아주 조금 합니다. 형사 모의 재판 두 번째 팀 주제는 사랑해서 한 행위면 모든 것이 용서돼? 연인과 만나면 헤어질 때 지켜야 할 것들이란 주제로 준비해 줬고요. 우리 전남 외국어 고등학교 팀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대 가운데 쪽으로 올까요? 네, 가운데 쪽으로 와서 인사하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금발머리가 등장했어요. 네, 한번 흔들어 줄까요? 찰랑찰랑. 네, 아 좋아요. 은근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은근히래, 은근히. 안녕하십니까. 전남외국어 고등학교 범죄수사 심리학 동아리 사인입니다. 저희는 데이트 폭력 및 이별 범죄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본 모의 재판의 시연에 앞서서 저희가 시간 관계상의 이유로 공소사실사회관에서 다뤄주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Wir sind Deutscher Teile! Wir könnten uns Wir könnten siegen. Wir könnten siegen. Wir könnten siegen. Wir könnten siegen. 지금 für uns. 전남외고 사인 화이팅! 네, 안녕하십니까. 전남외고팀의 형사 모의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주제는요, 데이트 폭력 및 이별 범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저희가 상정한 사건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27일 16시경 피고인 음흉애는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정바른의 집에서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로 인해 정바른은 불면증, 심계항진 등 정신과적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정바른은 음흉애에게 이별을 통보하였고 음흉애는 정바른 집에 찾아와 다투게 됩니다. 정바른은 음흉애의 공격적 태도에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음흉애는 정바른을 미쳐 넘어뜨린 뒤 침대 위에서 주먹으로 폭행을 가합니다. 이로 인해 정바른은 콧등이 붓고 코피를 흘리는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정바른에게 폭행을 가하고 나오던 음흉애는 두 사람 소유의 데이트 통장 파우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음흉애는 이별을 한 이상 현금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해 그대로 들고 나와 파우치 안에 있던 정바른의 도장 등을 사용해서 예금 30만 원을 은행에서 인출합니다. 그리고는 출동한 경찰 119를 따라 정바른과 그 어머니가 비워둔 정바른의 집으로 돌아와 열린 문틈으로 통장 파우치만 돌려놓고 현금은 자신이 가지고 돌아갑니다. 이 사건에 대한 저희 팀의 모의 재판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입맞춤과 껴안는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가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폭행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인데요. 피고인은 주먹으로 폭행을 가한 적이 없으며 정바른의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편취하여 자신이 가지지 않고 돌려놓았던 통장에 대해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와 공동 소유물의 소유자가 다른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의로 가져가는 것 등이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저희 팀은 연인이 교제하는 도중, 그리고 또 이별하는 과정, 그리고 이별 후에 일어날 만한 일련의 과정을 가상으로 상정해서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모두 다루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여기 계신 관객분들께서도 저희가 몇 달간 치열하게 고민한 문제를 함께 느끼고 상호 존중하는 이성 교제의 필요성을 공감해 주신다면 저희 학생들이 더 보람찬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 모의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 7월 22일 공정지방법원 제1형사부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할 사건은 2016 고합 1234 피고인 음흉애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및 폭행치상죄 등에 관한 사건입니다. 먼저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검사 측과 피고인, 변호인 출석하셨습니까? 네, 검사 너유재 출석했습니다. 네, 출석하였습니다. 피고인 음흉의 변호인 옹호에 출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고인은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록 기준지, 주소를 말해주세요. 저는 음흉애이고 97년 3월 11월생입니다. 등록 기준지는 서울시 조원구 조원대로 67길이고 주소는 서울시 부자구 부자대로 23길 부자아파트 201동 701호입니다. 피고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현재 최고국립대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피고인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검사는 공소요지를 진술해 주세요. 피고인 음흉혜는 2016년 1월 27일 16시경 서울시 현장구 현장동에 위치한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제압한 다음 껴안고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불면, 심계항진 등 정신과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 바 형법 제301조 강제추행치상죄로 공소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또한 2016년 2월 1일 15시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폭언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밀치고 이미 쓰러져 저항 의지가 없었던 피해자를 침대 위에서 주먹으로 10여 차례 가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비출혈이 있었고 콧등이 붓는 등의 상해를 입은 바 형법 제262조 폭행치상죄로 공소를 제기합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 피해자를 폭행하고 집에서 나오려던 피고인은 거실 탁자에 피해자가 꺼내놓았던 피해자의 도장, 신분증이 동봉되어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공동 소유의 커플 통장 파우치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한 뒤 근처 머니은행 현장 지점에서 피해자의 도장과 신분증을 이용해 예금 청구서 및 위임장을 위조한 후 은행 직원 은행자에게 제시하여 예금되어 있던 3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뒤 이를 지급받고 피해자의 집에 도장과 신분증, 통장만을 돌려놓았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 공동 소유의 예금 통장을 절취한 행위는 형법 제329조 절도죄에 해당하며 예금 청구서와 위임장을 위조하여 은행 직원의 기망에 현금을 교부받은 행위는 형법 제231조 사무소 위조죄 및 형법 제234조의 위조사무소 행사죄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를 구성하는 바 공소를 제기합니다. 피고인은 방금 검사가 낭독한 공소 사실을 잘 들으셨습니까? 같은 내용의 공소장 부분도 받아보셨는지요? 네. 피고인은 검사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재판장님. 저는 그저 여느 커플들처럼 다투기도 하고 이별을 경험한 것일 뿐인데 국가가 이렇게 끼어들어 처벌해도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시겠습니까?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관하여 스킨십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이 강제로 유형력을 행사한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정신과적 상해는 불면, 편두통, 심계항진 등 경미한 것으로서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만한 것인데다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상해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폭행치상 혐의에 대하여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언을 과대 해석하여 야구방망이를 휘둘렀던 것입니다. 피고인은 맞지 않기 위해 피해자를 방위 의사로 살짝 밀쳤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탁자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을 뿐 피해자가 주장하는 주먹으로의 폭행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즉 정당 방위에 의해 상해가 발생한 바 위법성이 조각되었습니다. 절도와 사기,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에 대하여는 통장을 가져가 예금을 인출하기 위한 한 일련의 행위들은 이별은 한 이상 피고인도 처분권이 있었던 바 이에 대한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행위 성립한다 하더라도 이제 막 대학교에 진학하는 경험이 일천한 피고인은 커플 공동 소유물을 처분하는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것이어서 그 책임을 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럼 검사와 변호인께서는 공소 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한 주장 및 입증 계획을 밝혀주시고 그와 함께 증거로 제출한 자료나 신청할 증인이 있으면 지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검사의 증거 신청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검사가 제출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해서 피고인은 내용 인정을 하지 않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재판장님, 그렇다면 피고인의 현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증거로서만 제출하겠습니다.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변호인 측 공소 사실과 관련된 입증 계획과 주장을 말씀해 주세요. 법리상 공소 사실들이 제거되지 않음은 전술한 모두 진술로 대신하겠고 추후 재판 과정에서 재차 주장하겠습니다. 네, 모두 채택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공판을 종료하겠습니다. 제2차 공판은 7월 29일 오후 1시 본 법정에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정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 7월 29일 공정지방법원 제1형사합의부 2016 고합 1234 사건 2차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 피고인, 변호인 모두 출석하셨지요? 네. 먼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서 피해자의 증언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서 신문할 수도 있는데 검사, 변호인, 피고인 의견 있으신가요? 피해자가 특별히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증인들을 호명하겠습니다. 증인 김절친 씨, 탄태 씨, 은행자 씨, 정바른 씨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네. 증인들은 증언을 하기에 앞서 오로지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선서를 한 다음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증인 김절친 씨를 대표로 하여서 모두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먼저 피해자 정바른 증인부터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증인들은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공소 사실이 있다 보니 각 행위와 적용 법조가 많아 증인이나 관계인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아 각 공소 사실마다 신문을 좀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강제추행에 관한 공소 사실에 대해 검사는 증인 신문 시작하세요. 증인은 2016년 1월 27일 피고인 음흉애와 있었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네, 정확히 기억해요. 그날 피고인 음흉애가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껴안는 행위를 했죠. 네. 재판장님, 형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은 주신문 시 유도신문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질문은 추행행위가 있었다는 답변을 바란다는 것을 암시하는 질문입니다. 인정합니다. 검사는 다시 신문해 주세요. 그날 피고인과 만나서 증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는 무엇 때문입니까? 은영이가 앞으로 갈 대학에 계획을 세우자면서 컴퓨터가 있는 제 집으로 가자 해서 간 거예요. 피고인이 둘만 있는 집으로 가자고 했군요. 집으로 돌아와서는 무슨 일이 있었죠?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군것질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은영이가 우리 이제 대학도 들어가고 생일도 지났고 성인이 아니냐면서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러더니 그동안 학생이라고 너무 스킨십이었었던 거 아니냐고 따지시 불었어요. 가짜스러운 질문에 당황했는데 그 순간 은영이가 저를 힘으로 벽에 밀어붙이고 껴안았어요. 그때 증인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행동했죠? 저는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잡고 있던 손을 뿌리치고 은영이의 가슴을 밀어내려고 노력했어요. 비명도 질렀고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는 법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군요. 그 말에 피고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들은 채도 안 하고 발부든 채는 저를 껴안고 입을 맞췄어요.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가 있은 후에 정신과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믿고 있던 남자친구가 그런 모습을 보인 것부터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나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날 이후로 잠도 잘 못 자고 가슴도 쿵쿵 뛰고 머리도 지끈지끈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료까지 받았어요. 재판장님, 증거목록 제1호와 2호의 명의대학교 병원 정신과 전문의 나이사 작성 소견서와 진단서를 첨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네. 증인, 그날 정말 정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셨습니까? 네. 여자의 노는 다른 의미가 함축될 수 있다라는 말을 아십니까? 증인 혹시 그 거부 의사는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럼 된다는 의미 아니었나요? 재판장님, 변호인은 지금 피해자에게 모욕적일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성범죄에 대한 피고인 측의 경박한 의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언행입니다. 인정합니다. 변호인 주의하세요. 죄송합니다. 피고인은 증인께서 거부 의사를 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거부 의사가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문드려 본 것이었습니다. 연인 간에 껴안는 행위가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범죄 사실에 대하여는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바 피하지 할 일방적인 진술 외에는 별다른 증명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증인,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연인 간에 껴안는 행위가 자연스럽지 않은 스킨십이라 생각하세요? 뭐 보통은 자연스럽다 생각했죠.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추행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여야 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행한 가벼운 입맞춤과 껴안는 행위가 서로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이미 사귀고 있는 연인 사이에 그렇게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침해하는 요소인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시대적 요구에 의해 법원이 추행을 판단함에 있어 주관적인 요소를 고려하고 있음을 본 변호인도 이해하나 이런 연인 관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행위마저도 각기 다른 성적 관념, 도덕성과 같은 주관적인 요소를 가지고 판단한다면 우리 사회의 법적 안전성에 본 변호인은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검사 제주신문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증인의 성적 자유 결정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 대법원은 동거 의무가 있는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를 인정한 판결의 판결 이유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인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포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없고 성적으로 억압된 삶을 인내하는 과정일 수도 없기 때문이다. 연인 관계가 아니라 혼인을 하였을지라도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유형력을 행사하여 침해했다면 그 행위의 경중을 떠나 국가가 처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당사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연인 사이 이 정도쯤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변호인이나 피고인의 이러한 의식들이 오히려 이런 범죄들을 양산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폭행치상죄에 관한 공소 사실에 대해 주신문하세요. 증인은 2016년 2월 2일 피고인을 만나셨다고 하던데 그날 다툼이 있었습니까? 네, 제가 고민 끝에 헤어지자 말했는데 인용에는 자기 잘못이 없고 헤어지지 못하겠다고 제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언쟁이 시작됐죠. 언쟁 중에 야구 배트를 들었다고 검찰 조사에서 말했는데 이건 왜 그런 거죠? 은용애가 언쟁 중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마구 내뱉었어요. 그런 심한 말을 하는 건 처음이었기에 그 상황이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웠어요. 더구나 저 며칠 전에 강제로 추행했던 기억까지 떠올라서 저 해치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대항해야겠다 생각했던 거예요. 증인께서 저항하자 피고인은 어떻게 해야 하던가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은 채로 방망이를 휘저었는데 어느 순간 미쳐졌어요. 그 다음엔요? 은용이가 씩씩거리며 네가 감히 나를 때려? 라고 하면서 저를 침대로 내팽개치더니 주먹으로 얼굴을 엄청 때렸어요. 그렇게 맞아서 다친 건가요? 네, 코가 심하게 붓고 코피도 많이 흘렸어요. 재판장님, 증거 목록 제5호와 제6호를 참조해 주십시오. 네, 변호인 반대신문 하실 건가요? 네. 증인,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려서 코에 피가 난 건가요? 아니면 탁자에 부딪혔을 때 코피가 나고 이후 부상을 입은 건가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제가 피를 보면 몸이 떨리고 주저앉고 심하면 혼자라는 일명 피고부증을 가지고 있어요. 한참 폭행당하는 중에 제 손에 피가 조금 묻어나온 걸 알게 됐고 그 피를 보고 바로 혼절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피고인의 어떤 행위에 의해 출혈이 생겼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한참이 지난 후에 출혈이 있었음을 인지했고 그 출혈은 당연히 피고인에 의해 생긴 것이라 차후에 추측한 것이네요. 제가 직접 상처나는 거 아직 못 봤는데 그건 변호사님 생각에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기 전까지는 피고인은 그저 심한 욕설만을 했을 뿐이죠. 네. 피해자가 야구 방망이를 들어 휘두른 행위가 정당 방위로 인정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방해하기 위한 의사, 방해 행위의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행위는 과잉 또는 오상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에 맞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행위는 최소한의 방위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당 방위 행위에 의해 피해자는 쓰러져 상해를 입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를 다시 일으켜 폭행을 가한 바가 없습니다. 넘어지면서 흘린 피해 바로 혼절하고 잘못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검사 제주신문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다른 증거로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증인, 침대 위에서 피고인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맞은 겁니까? 네, 얼굴을 엄청 때렸어요. 네, 언제 피가 났는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쓰러져 있던 증인을 일으켜 침대 위에서 폭행했다는 건데 만약 탁자 위에서 코피가 났다, 탁자에 부딪혀 코피가 났다면 벽면뿐 아니라 올려지는 과정에서 침대보나 방바닥에 이동하는 혈흔이 있진 않나요? 이 부분은 검사님도 증거에 있는지 나타나 있는지 말해주세요. 제 방바닥에선 그런 거 보이지 않았어요. 현장 사진에서도 방바닥 부분에 그런 혈흔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절도죄에 관하여 신문해 주세요. 증인, 피고인과 교제 시에 피고인과 증인 공동 명의로 데이트 통장이란 걸 개설했죠? 네. 그 통장은 본인이 보관했나요? 네,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피고인에게 그 통장을 가져가라고 양해하거나 예금되어 있던 현금을 찾아서 가지라는 의사표시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은영이가 제가 쓰러져 있는 사이에 혼자 가져가서 처리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변호인 반대신문 있으십니까? 네. 증인 그 커플 통장과 증인의 신분증 및 도장이 든 파우치를 왜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놓았죠? 헤어지자고 카톡을 보냈으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꺼내놓고 있던 참이었어요. 피고인과 커플 통장 개설할 당시 헤어지게 되면 바로 해약해서 나누어 갖자고 말한 적이 있죠.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재판장님, 피고인은 예금 통장과 그 예금액에 관해 공동 소유자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청구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피고인이 이를 가져가 처분한 것이 어떻게 범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증인은 이미 그 예금 통장과 예금 금액에 함께 처분할 의사를 가지고 꺼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불어 헤어지게 되면 바로 해약해버리자는 의사도 미리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처분에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동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재판장님, 우리 대법원은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명시적, 묵시적 동의가 있지 않았다면 절도죄는 성립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비록 그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혼절에 있어 그 동의가 인정될 수 없는 사이 그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한 것이므로 절도죄에 해당하며 예금액을 찾는 일련의 처분 행위들도 피해자가 승낙하리라고 추정할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다른 공소 사실에 관하여 증인 신문을 할 것이 남았는지요? 없습니다. 네, 증인 정발언에 대한 신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증인 김절친 씨는 앞으로 나와주세요. 증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고등학교 동기이자 친구죠. 예, 서로 친하죠. 2016년 1월 30일에 피고인을 만나셨다고 하던데 맞나요? 아, 예, 그날 농구 한 게임 하기로 해가지고 만났어요.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그날 들으셨죠? 예, 음흉이가 정발언과 드디어 첫 뽀뽀를 했다 했어요. 평소 정발언의 성격을 아는 저는 걔가 졸업도 전에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정말이냐고 물었는데 안 그래도 싫다고 내숭을 떨길래 힘으로 꽉 안고 해버렸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 반대 신문하세요. 증인은 피고인과 고등학교 내내 같은 반이었죠. 평소 피고인이 과장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예, 걔가 좀 허세가 심해요. 피고인이 방금 그 말을 할 당시는 무슨 상황이었죠? 농구가 끝나고 음료수 마시면서 농담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재판장님,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제3사의 진술은 피고인이 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졌음이 증명된 때의 하나로 증거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진술한 피고인의 진술은 농담이나 하던 때에 하던 말로 허위 개입 여지가 많은 바 특별히 신빙한 상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주신문 없으시죠?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증인 탄태 씨에 대해 증인 질문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0조에 따라 통역인께서 통역을 해주시겠습니다. 증인, 한국어를 하실 수 있습니까? 아주 조금 합니다. 네, 2016년 1월 27일 오후 4시경쯤 뭘 하고 계셨나요? 발코니에서 한국말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네, 아래서 무슨 소리를 들으셨다고요? 여자애가 소리쳤어. 내 담배 때문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저리가 그만해. 뭐 이런 소리였나요? 그런 거 같기도. 재판장님, 검사가 또다시 유도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비명 소리는 들었죠? 비명? stimmt. 들었어. Das habe ich gehört. 네, 확실히 들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강제추행 당시에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서 비명을 질렀다고 했습니다. 증인의 증언은 피해자의 증언과 일치하는 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비성을 더해주는 진술이라 생각합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 하시겠어요? 네, 증인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안초촉한 초코칩 나라에 살던 안초촉한 초코칩이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촉촉한 초코칩을 보고 촉촉한 초코칩이 되고 싶어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갔는데 촉촉한 초코칩 나라의 문지기가 넌 촉촉한 초코칩이 아니고 안초촉한 초코칩이니까 안초촉한 초코칩 나라에서 살아. 이거까지도 제가 통역해야 되는 건가? 아닙니다. 알아들으셨나요? 아니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증인은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입니다. 소리는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들었을 뿐입니다. 피고인과 다른 언쟁이었거나 장난 중 지른 소리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으로는 강제추행의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 완벽히 일치하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증인, 소리는 들었지만 무슨 의미인지는 못 알아들었죠? 맞아요. 이상입니다. 네, 증인 탄태 씨에 대한 신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증인 은행자 씨는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증인께서는 머니은행 현장 지점에서 일하시죠? 네. 2016년 2월 2일 피고인이 예금을 해지하고 돈을 인출해 간 사실이 기억나십니까? 그럼요. 그날은 혼자 와서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예금을 찾아달라고 하길래 뭐 둘이 같이 와야 한다고 했더니 뭐라더라? 여자친구가 아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자친구한테 위임장 받아오라고 양식을 주고 예금 청구서를 줬더니 한 10분쯤 후에 가져왔어요. 그래서
도장 찍힌 거 확인하고 해지했습니다. 재판장님,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동 소유 물건이라도 그 처분을 하려면 두 사람의 의사가 있어야만 알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행위가 법령에 위반된 행위인 줄 모른 것에 정당한 이유는 없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변호인 반대심은 없나요? 네.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피해자의 혈액 형태에 관한 감정 회보서가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감정인의 설명이 필요하여 감정인을 소환하였습니다. 감정인 선서해 주세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허위 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감정인은 과학수사대의 혈흔 패턴 검사 전문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감정에 적합한 감정인인 것 같습니다. 감정 결과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해당 현장 사진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핏자국입니다. 침대와 탁자 사이의 벽면과 침대 위 이불에 든 핏자국 모두 타원형의 비산혈흔으로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향성을 가지고 충격 각도, 평면 실현점의 정보를 이용하여 삼각함수와 컴퓨터를 이용해 발열점을 계산한 결과 피해자의 침대 위 수직으로는 침대 매트리스 상단을 기준으로 20에서 40cm, 좌우로는 침대 가운데를 기준으로 20cm 내의 범위 안으로 예상됩니다. 검사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저 혈흔이 주는 정보에 의하면 저 피가 침대 위에서 이루어진 가격에 의해 퍼져나가 생성된 거란 거죠? 과학적 방법론으로 논리적으로 입증 가능한 부분만 말씀드리자면 현장의 혈흔들은 모두 같은 방향성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침대 위 어느 부분에서 튀어나온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몸에서 바로 가격대에서 튀어나온 피인지는 알 수가 없고 그곳에 있던 혈액에 어떠한 외력이 작용하면서 퍼져나가 생긴 선형적인 방향성이라 하겠습니다. 사진에 저 탁자에 부딪혀서 피가 났다면 저런 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까? 탁자에 부딪혀서 바로 피가 났을 경우 저렇게 비산형으로 퍼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대신 혈흔의 방향성이 이야기해주는 바는 적어도 탁자 쪽에서 튄 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판장님, 탁자에 튄 피와 상처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이와 같이 혈흔이 주는 정보와 맞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대로 침대 위에서 구타가 이루어졌다는 정황과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변호인 감정인에게 질문 있나요? 네. 감정인 만약에 탁자에 부딪혀 코피가 났고 코피가 손에 묻어 있다가 침대 위에서 손을 털면서 발생할 가능성은요? 그럴 가능성도 아주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분석한 결과는 그러한 정확한 사실관계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저 그 피해 발열점이 침대 위의 공간 내라는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재판부가 추가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침대법 위에 있는 혈흔이 혹시 탁자에 부딪혀 코피가 났고 침대로 이동하면서 떨어진 혈흔인 것은 아닌가요? 그렇게 이동하면서 남겨진 낙하 혈흔 모양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정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증인 신문을 마치고 피고인 신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피고인 앞으로 나와주시고 검사 신문하세요. 피고인 2016년 1월 27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해 강제로 입을 맞추고 껴안은 적이 정말 없습니까? 정말 아니에요. 처음엔 좀 거부한 듯 했지만 서로 원해서 했어요. 폭행 이후에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하신 적이 있죠? 이 진술서니 그대로 적혀 있고요. 네, 제가 말한 대로 적혀 있는데 경찰관에게는 강제로 입을 맞추고 껴안았다라고 인정하셨네요? 그때는 처음 경찰서에 가니 너무 두려워서 경찰관님께서 묻는 것에 무조건 맞다고 잘못 말한 거예요. 이후 검찰 조사부터는 부모님께서 변호인을 선임해 주셔서 같이 동행했더니 안정을 찾고 기억을 잘 떠올렸어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진실이에요.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2016년 2월 2일 정마른 씨를 밀쳐내고 나서 넘어진 탁자에 부딪혀 다친 거라고 했죠? 네. 방금 감정인의 감정 결과 피고인도 들으셨죠? 피고인은 정말 추가적으로 더 폭행한 적이 없습니까?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날 피해자의 집에서 도장 등이 든 커플 통장을 가져가셔서 은행에 가 예금 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예금 계약을 해지해 총 30만 원을 가져가셨죠? 그렇게 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전 그 돈 제 것이기도 하고 헤어진 데다가 통장은 돌려도 놓았는데 그게 왜 절도죄란 거죠? 변호인 신문하세요. 피고인 피해자 주장대로 강제로 추행을 하거나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다시 일으켜 폭행을 가한 바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피고인 신문도 마치겠습니다. 피고인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검사 최종 의견과 구형해 주세요. 전화 받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애인의 집에 찾아가 폭행을 한 대학원생, 이별을 고한 연인의 얼굴에 염산을 쏟고 달아난 회사원. 이 가해자들의 범행 이유는 모두 같았습니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말입니다. 2016년 5월 27일자 파이낸셜 뉴스의 기사는
데이트 폭력이 연간 7천여 건에 달하고 그중 500여 건은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연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범죄들은 사랑하는 사이이기에 대수롭지 않게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만 아는 사실을 서로 다르게 주장하다 보니 그 입증이 어려워 실제 범죄로 처벌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강제추행치상죄를 범한 사실은 피고인의 친구, 이웃사람의 증언 등으로 다행히 그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에 대한 반성 없이 현재 그 범죄 사실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마음의 상처를 더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데이트 폭력 및 이런 이별 범죄에 대하여 사회의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최우진 수라하세요. 재판장님, 연인 간의 데이트 폭력,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 대해 저와 피고인과 저 변호인 모두 동의하는 바입니다. 해당 범죄들은 두 연인 사이에서 노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몇 기사에 따르면 연인 관계에 앙금이 쌓인 나머지 무고한 이들을 고소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형사소송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지도 이념은 10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벌여야 해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 실체주의입니다. 이에 따라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형사소송법 제307조 2항에서도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재판이 형사소송의 이념에 관철되는 공정한 재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례가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이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재판부에 호소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지금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 아직도 저의 죄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정바른과 사귀었고 사랑했고 그러다 헤어지면서 아픔을 겪은 것밖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피고인 음용의 공정지방법원 2016 고합 1234 강제추행치상 등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판결 선고 기일은 2016년 8월 5일 오전 10시입니다. 제347조 제1항에 사기죄를 구성하는 바 눈이 마주치기만 해도 불안했어요. 결론적으로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살인죄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우발적인 범행으로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여 절대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은 미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여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소사실 1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6년 1월 27일 16시경 서울시 현장구 현장동에 위치한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제압한 다음 껴안고 입맞춤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불면, 심계항진, 편두통 등 정신과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도 각 진단서 등 증거에 의해 인정됩니다. 아무리 연인간이라고 하여도 명확한 거부 의사가 있었던 이상 그 성적 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이를 위력으로 제압한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공소사실 2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6년 2월 2일 15시경 피해자의 집 침대 위에서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주먹으로 10여 차례 가격한 것이 피해자의 진술과 감정인의 감정 결과로 인정되고 이로 인해 비출혈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됩니다. 피고인 측의 정당방위에 의한 상해라는 주장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로 그 신빙성이 없으며 이미 쓰러져 반항이 불가한 피해자에게 추가 폭력 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된 이상 그것이 피해자의 오상, 과잉 방해에 이루어진 것인지 판단으로 나아갈 필요 없이 부당한 침해가 존재하지 않으며 그 방위 행위의 상당성도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공소사실 3 또한 피고인의 자백과 증인 은행자의 증언 등으로 인정됩니다. 예금 통장을 가져간 후 다시 돌려놓았다고 해도 예금 통장은 예금액에 대한 증명 기능이 있어 그 통장을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하면 예금액의 증명 기능이 상실되고 그 상실된 기능에 상응한 경제적 가치도 소모되므로 그 가치에 대한 불법 명득 의사를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함께 가져간 도장, 신분증과 달리 통장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인정될 수 있으며 청구권이 인정된다 해도 취거 당시의 점유 이전에 관한 명시, 묵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는 바 공동명의 예금을 찾으면서 이를 분할할 합의 등이 아직 이루어지기 전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그러한 묵시적, 추정적 동의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공동 소유인 예금을 찾으려면 피해자의 의사가 있어야 함을 들었음이 은행자의 증언으로 인정되는 바 법령에 위반된 행위인 줄 모른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양형의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피고인의 반성이 없다는 점과 상해 및 강제추행 행위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해서 형을 정했습니다.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일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항의 수강을 명한다. 이상으로 공정지방법원 2016 고압 1234 사건에 대한 선고를 마칩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이 신청하셔야 송달해 드립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해 의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본 법원에 7일 이내로 항소장을 제출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네. 숨막히는 마치 레이스를 한 것처럼 쉼없이 우리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던 경연을 보여줬던 우리 팀이었습니다. 자,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자, 이어서 바로 질의응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경험이 많았던 사람들이 모의 재판을 하는 것처럼 정말 짜임새 있게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하게 지적할 것이 없을 정도로 아주 잘 하셨는데 맨 처음에 궁금한 게 맨 처음에 그 구호가 무슨 내용입니까? 저희가 독일어과 전남 외국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동아리 모임인데요. 그 동아리에서 함께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사용하는 응원구와 같이 죽어도 승리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긴 의미입니다. 독일어입니다. 예, 잘했고요. 그 증인 신문이나 또는 피고인 신문을 할 때 근데 변호인에 따라서 기술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증인 신문 사항 또는 피고인 신문 사항을 할 때에는 법률적 진술보다는 사실관계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증거에 관한 것을 묻는다든가. 근데 법률적인 견해 예를 들면 아까 이제 68페이지를 보면은 그 검사가 성적 자기결 대법원에 동거 의무가 있는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를 인정한 판결 이런 게 쭉 나오거든요. 이미 우리 대법원은 동거 의무가 있는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를 인정한 판결의 판결 이유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인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포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없고 성적으로 억압된 삶을 인내하는 과정일 수도 없기 때문이다. 또 73페이지에 보면 변호인과 검사가 또 법률적인 진술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대법원은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명시적, 묵시적 동의가 있지 않았다면 절도죄는 성립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증인이나 피고인을 신문할 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의견서를 많이 제출을 하거든요. 이 법원에다가 그때 이제 그 의견서로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률적 주장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이것을 변호인으로 하면서 기술적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저도 수긍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법률적 주장 부분은 앞에 증인 신문하라고 해놓으니까 증인 놔두고 증인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다가 대놓고 네, 이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변호인과 검사와의 불꽃 튀는 논쟁을 아주 재밌게 잘 봤고 제가 검사다 보니까는 판결 선고될 때 저 마음속으로 저도 모르게 야호하면서 유죄 선고되는 거에서 기뻐했습니다. 네, 재밌게 잘 봤고요. 여기 지금 벌금이 형 선고할 때 500만 원이 선고가 됐는데 이 벌금 500만 원은 어떤 근거에서 선고가 됐는지 한번 묻고 싶은데요. 재판장. 예, 저희가 인터넷을 좀 찾아봐가지고 법률 조항에 관한 형량 등을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정하긴 했는데 이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가 아직 어리다 보니까 이 3년보다는 좀 줄여가지고 벌금과 함께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보충 답변 드려도 될까요? 예? 보충. 예. 제가 보충 답변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네, 저희가 이 형량에 관해서 워낙 이제 공소 사실들도 많고 적용 법조들도 많아서 사실 형량을 정하는 게 가장 어려웠는데요. 저희가 형법을 넘어서 헌법까지 다 뒤져봤는데 경합죄라는 게 저희가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 경합죄에 보면 가장 중한 형의 하나요. 2분의 1씩 가형한다 이렇게 해서 형을 가할 수 있도록 했는데 거기에 한해서 저희가 여기서 강제추행치상죄와 폭행죄를 가장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경합죄를 적용해서 대략적으로 형을 정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법하고 형사소법 다 찾아봐서 한 거에 대해서 너무 경의를 표시하는데, 근데 이제 그 형을 정할 때는 그
그 형법 제가 지금 정확한 조문 생각 안 나는데 형법에 보면 형을 정하는 순서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사기죄 같은 경우에 징역형하고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하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징역형만을 그 중에 하나를 정해야 돼요. 징역형을 하든지 벌금형을 하든지. 그래서 이것도 봤을 때 지금 강제추행치상죄하고 폭행죄하고 이런 모든 죄들은 다 징역형하고 벌금형이 둘 다 있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그 하나를 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계산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벌금형을 선고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징역형만 징역 몇 년에 집행유예 몇 년 이렇게 선고를 해야 되고 벌금형만 이 중에 만약 이 죄 중에 벌금형만 있는 죄가 있다면은 그때는 벌금형도 같이 선고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네. 저희가 아직 이 법조인이 아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전문적으로 복잡한,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로스쿨에 간다고 하면은 이제 배우는 내용인데 이제 형을 정할 때 실무적으로 한 거라 사실은 법대생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쨌든간에 그 형을 정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까지는 생각 못한 것 같은데 어쨌든 벌금형을 그 부분은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중요한 거니까 형을 선고할 때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럼 지금 범죄심리학 동아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모의 재판도 아니면 수사에 관련한 그런 그 어떤 활동도 하시나요? 네, 저희가 범죄수사 심리학이라고 하지만 사실 범죄수사 심리학에 관해서는 이런 재판 과정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잘 봤고요. 아주 훌륭한 모의 재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다 지적을 해주셔서 특별히 지적할 부분 없고 지금 이게 공소사실을 여러 개를 했다가 시간 관계상 그 공소사실을 빼는 바람에 이제 뭐 다소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 잘 매끄럽게 다 생략을 하고 들어가야 될 부분 들어갔는데 제가 조금 놓쳤는지 모르겠지만 피고인 신문 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을 재판장님 했었던가요? 마무리 절차에? 안 하셨죠? 했어요? 안 한 것 같은데. 도중엔 안 한 것 같은데 그 전 과정에서 그 형사 재판에서는 마무리에 마지막으로 이제 최후 변론을 하기 전에 피고인 신문 하시겠습니까를 하고 뭐 생략하겠습니다. 뭐 증인이 아니고 피고인의 경우에는 생략하기도 하니까 각각 생략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주고 이렇게 생략을 해야 최종적인 그 변론의 그 절차는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검사는 최종 구형을 하는 거고 변호인은 최종 진술을 하고 마지막으로 피고인도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마무리하는 거거든요. 그거와는 별도의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한 것을 재판장도 물어보고 각자의 의견을 말하고 뭐 생략하면 대부분 뭐 진행 과정에 대부분 했기 때문에 생략하는 경우는 많은데 어떤 경우에는 피고인 신문을 하겠다 해가지고 별도의 절차에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 대본집 상에는 있는데 아마 공소사실 4번을 빼면서 그 뒤에 절차를 쏙 같이 뺀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의 절차는 생략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니고 최소한 재판장님이 지적해서 그 절차에 대한 의견을 물어야 되는 상황인 걸로. 그거에 대한 그 절차적인 지적 외에는 뭐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실상 그 실제적인 법정에서는 이렇게까지 열정을 가지고 검사든 변호사든 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실은. 왜냐하면 저희가 일반적인 그런 사건을 막 많이 하다 보면 더 목소리도 더 낮춰주고 뭐 이렇게 차분한 분위기로 이루어지는데 정말 한편에 정말 그 실제적으로 억울하고 다투어지는 사건을 본 듯한 느낌이 들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어나서 인사하고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똘망똘망한 목소리로 저렇게 답변을 할 줄은 잘 몰랐는데요. 참 그 준비하기 위해서 헌법까지도 공부하고 많은 지식들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인사할까요? 전남매고 사인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결국 김군에 대해 성적으로 학대한 사실과 정신적으로 학대한 사실은 없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을 등 뒤에다 바라봤기 때문에 김군이 정황을 봤다는 증인의 증언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아하고 엉덩이 만졌어요. 난 그런 거 싫은데. 이것은 증인의 금융 거래 내역이며 증거로 신청하는 바입니다. 증인은 5일 전 보너스 명목으로 금 1,0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저희 아들과 많이 닮은 김군을 보게 되었고 그런 김군에 대해서 더욱 친절하게 대했던 선생님이었을 뿐입니다.